안녕하세요. 공도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공도탕에서는 여러분들의 피로를 풀어드릴 따끈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 안에 편안하게 몸을 푹 담그시고 제가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공도탕의 수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입장해 주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저희 회사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회사는 논현동 쪽에 있는 서비스 업종을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사무실이 일반 오피스 건물이 아닌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처럼 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방은 팀별로 나눠서 쓰고 거실은 공동 회의실로 썼습니다. 작은 회사이다 보니 강남의 비싼 월세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2층은 다른 업체와 쉐어했었으면서 월세를 나눠서 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저한테 2층에 있던 회사가 나가고 개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 새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간단하게 자리 좀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2층에 저희 회사의 자질구레한 짐들이 좀 있어서 새로 오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짐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하루는 회의 준비 때문에 거실에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미팅을 나가셔서 저 혼자서 회사에 있었습니다. 주택 마당 안쪽으로 차를 2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마침 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으로 마당이 보여서 업체에서 온 건가 싶어 쳐다보고 있었는데 흰색 벤츠가 주차를 하더니 운전석에서 강남 사모님역으로 나올 법한 그런 여자분이 한 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여자 한 분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 여자분은 검은 흑발을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렸는데 옷은 하얗고 머리는 새까매서 그런지 머리가 유난히 더 까맣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긴 생머리의 여자들과는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정수리에 숱이 많아서인지 머리 윗부분이 덥수룩하게 붕 떠서 머리가 엄청 커 보였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옷이 너무 커서 너풀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여자는 커다란 선글라스에 마스크로 얼굴까지 가려 저는 속으로 혹시 연예인인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현관문 앞 돌계단을 올라오자 뒤에 있던 그 여자분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후다닥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아는 업체 사람들이 아니라서 용무를 물어보자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김 박사님 계신가요? 저희 회사에는 박사라는 직급도 없거니와 업종도 그런 업종이 아니라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오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시 회사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다시 물어보자 김진수 박사님 진료 예약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주소는 저희 회사랑 같았습니다. 여자분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니 저에게 전화를 바꿔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층에 새로 이사온 김진수 실장입니다. 제가 곧 있으면 도착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2층으로 손님들 안내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일은 아니지만 뭐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층 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기 커피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냥 안내만 하고 내려오는 게 뻘쭘해서 저는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네, 커피 한 잔 부탁드려요.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 분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젊은 여자분은 실내에서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셔서 전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갔는데 두 분 다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화장실 가셨나? 전 커피를 내려놓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방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는 방 2개의 화장실 하나 있는데 안쪽에 있는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긁는 소리 같은데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서는데 화장실 쪽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커피 고마워요. 네. 저는 속으로 아직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그분도 오지 않으셨는데 방에 막 들어가도 되나 싶었지만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참견할 입장은 아니라서 그냥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남자분 한 분이 헐레벌떡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고 대략 40대 후반 정도.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한 건지 원래 하얀 건지는 모르겠지만 백발을 뒤로 단정하게 묶고 동그란 검정 뿔테 안경에 자줏빛 개량 한복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인 같은 그런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층에 이사온 김진수라고 합니다. 혹시 손님들 올라가셨나요? 네, 제가 2층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은 저에게 앞으로 편하게 김 실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는 조만간 하자고 하시더니 올라가셨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실장님과 서로 인사만 간단하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제 업무는 주로 혼자 작업하는 것들이 많고 다른 직원분들은 대부분 영업직 파트분들이라 외근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직업은 알고 보니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회사에 나오시는 건 아니고 예약이 있을 때만 나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2층으로 올라가시고 얼마 안 있어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번에 왔었던 그 하얀색 벤츠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자분 두 분이 같이 내리셨습니다. 젊은 여자분은 오늘도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하고 이번에는 챙이 넓은 모자까지 쓰고 있어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2층 계단이 1층 사무실 중앙에 있어 올라가면서 그 여자분이 제 쪽을 슬쩍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글라스를 껴서 정확히 저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상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목례를 살짝 했습니다. 저는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제 바로 머리 위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천장 이곳저곳을 빠르게 이동하면서 들렸습니다.
멈추는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들리고, 아주 심한 소리는 아니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 때 나는 그런 소리. 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그런 소음이었습니다. 김 실장님과는 아직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싫은 소리에서 서로 서먹해지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참으려 했는데 소리가 20분 넘게 지속되다 보니 머리까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꾹 참다 이건 아니다 싶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소리는 2층 안쪽에 있는 방에서 들렸습니다. 밑에서 들을 때와는 다르게 그 소리가 꽤 컸습니다. 막상 문 앞까지 가서 노크를 하려고 보니 상담 중간에 제가 끊는 것 같아 망설여졌습니다. 잠깐을 망설이다 그래도 이 소리를 참으면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노크를 하려는 찰나 소리가 또 끊겼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서 내가 노크하려는 것을 방 안에 있는 셋이서 나란히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으스스해지기도 하고 머쓱도 해서 조용히 뒤돌아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방문이 휙 열리면서 실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너무 쿵쿵거려서 시끄러우셨죠? 이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실장님께 좀 양해 좀 부탁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저는 말끝을 얼버무리며 실장님을 봤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고 눈이 퀭한 게 무척 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상담 중에 웬 땀을 저렇게 흘리나 궁금했지만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지나가고 문제가 발생한 건 세 번째 두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협력업체 미팅이 좀 늦어져서 퇴근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해는 져서 어둑어둑해졌지만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 저 혼자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주차장에 낯익은 하얀색 외제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2층을 올려다보니 창가에 조명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늦게까지 상담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전 그냥 거실 테이블에 앉아 회사 업무를 마저 처리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들었던 소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퇴근 시간도 지났고 야근하는데 방해된다고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을 잠깐 하다 저는 헤드폰을 꺼내서 볼륨을 최대한 높이고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회의실 테이블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커다란 테이블입니다. 저는 테이블 안쪽 맨 끝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작업 완료가 된 폴더들을 팀 공유 폴더로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 뭔가 지나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개를 키웠었는데 개가 테이블 밑에서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개털이 옷깃을 스치는 느낌. 저는 뭔가 싶어 무심코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살면서 겪은 어떤 공포보다 소름 끼쳤습니다. 테이블 밑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짝 엎드린 채
제가 신고 있는 슬리퍼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 두피가 호두처럼 울퉁불퉁하고 몇 가닥 없는 머리카락이 불규칙하게 듬성듬성 두피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머리 이곳저곳은 상처투성이에 피딱지 같은 검붉은 것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그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유난히 큰 검은 눈동자와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꽉 차 있었고, 입에서는 우중충한 회갈색이 축 처진 긴 혀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고, 저는 순간 숨이 컥 막히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정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위로 솟구치는 게 모두 느껴질 정도로 몸에 털이란 털이 다 섰습니다. 얼어붙어 있는 몇 초간이 몇 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트하듯이 반사적으로 비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비명이 제 입에서 나온다는 것이 저로서도 어색할 정도의 정말 커다란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위로 펄쩍 뛰어 올라가서 비명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의자 위로 올라간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여자의 기다랗고 두꺼운 혀에서 끈적끈적한 알 수 없는 액체까지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살점이 없어 마디마디 뼈들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손가락이 제 옷을 잡는데, 아구 힘은 얼마나 센지 제가 빼려 해도 여자의 소나기에서 옷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2층에서 다급하게 실장님과 사모님이 뛰어내려 오셨습니다. 사모님과 실장님은 그 여자와 저를 붙잡아 힘겹게 겨우겨우 떼어놓으셨습니다. 여자는 동물 같은 기괴한 신음소리를 뱉으면서 테이블 밑을 기어가더니 2층 계단을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새하얀 원피스에 네 발로 어기적거리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모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넋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서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실장님은 넋이 나가 있는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우리 딸이 아파서 그래요. 사모님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이대리님,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장님은 거듭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전 일단 괜찮다고 하고는 이리고 뭐고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위에서 또다시 어기적거리면서 그 여자가 내려올지 모를 두려움에 회사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테이블 밑에서 저를 쳐다보던 검은 눈동자와 네 발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여자의 쇼킹한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그 여자의 이미지 때문에 저는 밤새 방불을 켜고 뜬 눈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도저히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은 저는 회사에 얘기하고 며칠 휴가를 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출근하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회사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웃거리면서 마당부터 살폈습니다. 혹시나 주차장에 흰색 벤츠가 없는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 대리님, 김 실장입니다.
부장님께 휴가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이라고 들었는데 잠깐 시간 되시면 회사 앞에 커피숍에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온 카톡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했지만 도대체 그날의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실장님은 커피숍에서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실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면을 통해서 환자들의 심리 상태를 치료하는 최면 심리 치료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최면 치료에 대해 매체에서 본 적도 있고 해서 크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이 덧붙여 얘기하신 얘기들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보통의 최면 심리 치료는 최면을 통해서 환자의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치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최면 심리 치료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실장님은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대리님은 영적인 것들을 믿으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사실 종교도 귀신도 믿질 않는 편인데 실장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하셔서 대답하기가 무척 곤란했습니다. 실장님은 제가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걸 아셨는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최면 심리 치료는 귀신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이게 또 무슨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인가? 귀신을 이용하다니 무슨 퇴마사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 이분 혹시 무당인가? 저는 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실장님은 본인의 치료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장님은 먼저 환자에게 최면을 걸어 그 사람한테 빙의되어 있는 귀신을 찾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찾는다? 실장님, 혹시 무속인이신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무속인처럼 구슬하거나 퇴마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찾으시는 거냐고 실장님께 여쭤보니 실장님은 최면을 통해 환자에게 귀신이 씌었다고 정의를 내리는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의를 내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여쭤보니 실장님은 이해하기 쉽게 한 예로 알코올 중독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술독에 빠진 어떤 한 환자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전혀 술을 입에도 못 대던 사람이었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이유 없이 매일 술을 마시게 되고 술 없이는 잠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고 다음 날이면 기억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참다 못한 가족들은 결국 환자를 저에게 상담받기 위해 데리고 온 겁니다. 저는 최면 치료를 통해 그 환자에게 한 가지 설정을 부여합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조상신이 몸에 들어왔다. 그래서 본인도 원치 않는 술을 자꾸 찾게 된다고 그렇게 설정합니다. 물론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 상황이 설정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진짜인 걸로 믿어야 되죠.
그리고 최면 치료 중 환자와 조상신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라고 시킵니다. 자손들이 잘 살게 도와야지 이렇게 계시면 성불도 못하시고 제사밥도 못 드신다고, 자손들 그만 괴롭히고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회유하고 달래며 여러 차례 최면으로 조상님과 환자분을 만나게 해드린 겁니다. 결국 조상씨는 환자에게서 떠나게 되는 스토리를 만들어드리고 환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게 되는 게 결론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최면 치료라기보다 무당이 하는 일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묻자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제 치료의 핵심은 환자 본인의 정신이 이상하거나 나약한 게 아니라 불가항력의 힘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아프게 된 거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 불가항력의 힘이라는 것이 바로 빙의 또는 귀신이 씌었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환자는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에서 마음의 짐이나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던 문제들이 확실한 원인을 가진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실체를 없애버려서 환자는 자신이 낫게 됐다고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실장님의 치료가 이해가 됐습니다. 귀신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믿게 만들고 그 존재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덮어 씌워서 제거한다. 저는 문득 책상 밑에 기어다니던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던 그 여자분도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계셨던 건가요? 제가 질문하자 실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석연치 않은 대답을 하신 실장님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그 여자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장님이 모녀를 만난 건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였습니다. 딸이 신경정신과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봤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주변 지인 중에 한 분이 실장님을 추천하신 겁니다. 실장님에 대한 자세한 프로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매체에 여러 번 출연하셨을 정도로 그쪽 분야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장님과 친해져서 저도 몇 차례 최면 심리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꽤 재밌는 사연이라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분위기와 감정 전달을 위해 실장님의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모녀의 상담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비교적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된 딸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고 이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된 경우라 생각했죠. 하지만 따님을 실제로 만나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환자 상태가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 그리고 가발을 벗으니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있고 두피를 너무 긁어선지 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눈은 또 빨갛게 충혈돼 있고 피부 곳곳엔 긁어서 그런지 흉이 찐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영화 엑소시스트 속 그 주인공 소녀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했죠. 하지만 의외로 그 여자분은 제가 아는 질문에 잘 대답해 줬습니다. 소극적이긴 했지만 대답은 명확했고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바로 최면 치료를 시도했죠. 제가 최면을 유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눈을 감고 따뜻한 커피향이 퍼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게 하거나 고요한 호숫가 풍경을 떠올려 보게 할 때도 있습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게 암시를 걸어주는 거죠. 계단을 올라 빨간색 문을 열고 그 너머로 걸어 들어가거나 새가 되어 무리를 건너 어떤 섬에 도착한 장면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시각, 청각, 후각을 이용해 현실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녀는 제 유도에 매우 잘 반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민감한 질문들을 했죠. 남편분과 함께 했던 기억 중에 가장 또렷하게 떠오른 장면이 있나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그녀는 한참 말이 없다가 강아지요. 입양해서 같이 키웠어요. 강아지요? 어떤 강아지였죠? 작은 말티즈였어요. 이름은 몽이었어요. 저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어 물었습니다. 몽이와 기억난 장면이 어떤 게 있나요? 그녀는 제 질문을 듣자 뭔가 불편한 듯 얼굴이 금방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울긋불긋한 두피를 손으로 긁기 시작했죠.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대니 울퉁불퉁한 두피에서 뭔가 하얀색 부슬부슬한 각질들이 상담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각질들은 마치 가소부시처럼 바닥에서 작게 꿈틀거리는 것 같은 자각을 일으켰죠. 여자는 뻘겋게 두피가 일어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거칠게 머리를 긁어댔습니다. 조용한 상담실 안이 사각사각사각 두피를 손톱으로 긁어댄 소리가 가득 찼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여자가 긁던 손을 멈추더니 몽이한테 냄새가 나요. 여자 향수 냄새. 몇 번이고 목욕을 시켜도 그 더러운 향수 냄새가 계속해서 몽이한테서 나요. 갑자기 목소리가 작고 가느다란 하이톤 목소리로 변한 것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몽이가 미웠나요? 몽이는 저한테 거머리같이 붙어 있었어요. 저를 계속 졸졸 쫓아다녔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 냄새가 내 몸에서 나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몽이를 어떻게 했나요? 제 질문에 그녀는 갑자기 추운지 몸을 웅크리고 덜덜덜 떨었어요. 소파에 몸을 말아 넣으면서 계속해서 떨자 방 안 온도가 갑자기 떨어진 듯 저한테까지 추위가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새까만 눈이 온통 까맸어요.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제 눈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입이 벌어지더니 어두운 잿빛의 혀가 길게 뻗어나왔습니다. 낼름낼름거리면서 여전히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더니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상담실을 아주 익숙하게 빠른 속도로 이리저리 기어다녔습니다. 네 발로 기어가는 여자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쿵쿵쿵쿵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려댔습니다. 그 여자는 벽 쪽으로 가더니 벽을 긁어댔어요. 사정없이 벽을 긁어대니 손끝에서 피가 묻어났습니다. 벽지 여기저기 묻을 정도로 벽을 너무 세게 집요하게 긁고 또 긁었습니다. 전 여자의 행동을 더는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 다급해져 최면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 책상 옆에 놓아둔
종을 들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무의식에서 깨어날 시간을 천천히 가지면서 의식을 깨우겠지만 급하게 그녀를 깨웠습니다. 종소리가 방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벽을 계속해서 긁어대던 그녀의 손이 점차 느려지더니 서서히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벽을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습니다. 두피에서는 끈적한 땀이 미끌거리고 손끝은 피가 엉겨 검붉게 물들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물수건으로 더러워진 손을 닦아주고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상황이 좀 진정된 뒤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결혼하면서 강아지를 키웠다는데 혹시 아셨나요? 아, 네. 혹시 그 강아지 데려가셨나요? 아니요. 이혼하면서 친구한테 입양 보낸다고 했는데 강아지는 왜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그 강아지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분이 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목소리가 많이 떨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몽이는 신혼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칸 안에서 죽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혀를 길게 내민 채 털은 다 빠지고 피부에는 검은 피 맺힌 반점들이 빼곡하게 나 있고 냉동실 벽면은 살려고 그랬는지 날카롭게 긁힌 자국들이 가득했고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던지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몽이는 냉동실에서 숨이 붙은 채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기 위해 버둥대다 점점 기력이 떨어져 죽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치료를 위해서는 억울한 몽이의 령을 달래서 조금이나마 환자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최면 심리 치료를 진행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 대리님이 그 여자분을 보신 날입니다. 그날 치료 중 이상하게도 여자분은 친구에게 몽이를 보낸 걸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냉동실에 유기한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 속에 그 사실들을 가둬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상담이 진행될수록 의사소통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동물과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통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더 이상 진료는 힘들 것 같아 어머님과 얘기하는 도중에 아마 이 대리님이 있던 1층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다시 예약을 잡진 않으셨는데 지인분을 통해 들은 바로는 따님과 무당을 찾아가 굿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굿판이 여자분에게 큰 효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실장님이 덧붙인 얘기 중에 좀 이상한 것은 그 뒤로도 가끔 상담실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하얗게 각질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도 한동안 야근할 때 위층에서
환청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실장님과 저는 술자리도 같이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지금은 자주 뵙진 못하지만 그 당시 술자리에서 실장님에게 들었던 환자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은 기회가 될 때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